성탄절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지겠고 서해안 지역에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탄 예배를 드린 뒤 재택 치료 현황을 점검하며 방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성탄 미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행복경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81명 늘어 하루 발생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병상이 부족한 가운데 성남의 거천 전담병원은 올해 채용 공고를 13차례 냈지만 아직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울 마포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부부가 끝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코로나 사태 뒤 두 번째 맞은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설레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서울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현재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할 정도였는데 산타 대신 동장군이 왔다는 농담이 어색하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먼저 최강 한파가 몰아친 성탄절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요. 지금 바깥 기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현재 수온주는 영하 12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속 10km가 넘는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3도, 체감 기온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7도, 청주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 등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이 성탄절 한파에 상인들 시름도 커졌을 법한데 상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찌감치 나와 도심 상권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한파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대부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연인들로 발디딜 틈 없던 삼청동 거리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성탄절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쏟아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진짜 가게가 사실 발디딜 틈도 없었어요. 코로나가 없을 때하고 비교하면 매출이 그래도 8배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는. 성탄절에도 코로나 검사를 위해 선별검사소를 찾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 강원 동해안에는 밤사이 55cm에 이르는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국도에서는 차량 10여 대가 고립돼 26명이 차를 버리고 긴급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항구에서는 수분이 많아 일반적인 눈보다 3배 정도 무거운 습설을 못 이기고 어선 5척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을 뒤집어 쓴 채 버려진 차량이 도로를 따라 늘어섰습니다. 눈에 빠져 바퀴는 연신 헛바퀴만 돌고 여러 명이 힘을 모아 밀거나 삽으로 눈을 치우며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도로를 보니까 그래도 좀 제설 작업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큰 도로가 옆이니까 바로 나오려고 했다가 이렇게. 눈이 얼음 무릎 위까지 쌓여 굴삭기를 동원해야 쌓인 눈을 치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장비로 치우지 않으면 통행에 많이 지장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사이 강원 동해안에 내린 눈은 속초 55.9cm, 강릉 42.7cm 등입니다. 동해안 7번 국도 곳곳에서 밤사이 차량 고립이 잇따랐고 고성에서만 차량 10여 대가 고립돼 운전자 등 2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여행 갔다가 또 놀러 갔다가 이제 고립돼가지고 어디 가도 못하니까 차량은 거기다 놓고 저희 차로 해가지고 인근에 뭐 펜션이나 뭐 이렇게 숙박업소 이렇게. 이번 눈은 무거운 습설이었습니다. 속초와 고성 강릉에선 항구에 정박한 어선 5척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지자체는 제설 작업을 마친 뒤 비닐하우스나 축사 붕괴 등 습설 피해 상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앞으로 모레까지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소빈 기상캐스터, 이 호남과 제주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곳곳으로는 눈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밤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모레까지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많게는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그 밖의 제주에는 20cm 이상, 호남 내륙 지역에는 3에서 8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깜짝 놀랄 만큼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춥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무려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에도 영하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아침 기온 대관령 영하 22도, 청주와 대전 영하 1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곳곳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는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지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인과 성탄 예배에 참석한 뒤 재택치료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방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주식 투자로 10억 넘게 벌었던 경험을 소개하며 코스피 5천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탄 예배에 참석하고 산타 같은 초능력이 없어도 국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굶주림으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가능하지 않을지 고민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재택치료 모니터링 센터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조사량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이게 언제 빨리 끝나야 될 텐데 환자 지원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들에 대한 병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잘 우리가 견뎌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선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2, 3년 돈 벌고 모은 거 그다음에 주변 동원해가지고 다시 날린 걸 다 찾고 12억에서 5억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후보는 코스피 5천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고 국내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로 시장의 불투명성을 꼽으며 주가 조작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선 시장의 공급 요구를 부인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적 오류들이 크게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꼭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끝물에 가까워오는데 투자 유인보다는 공포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TV조선 황병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성탄 자정미사에 참석한 뒤 공식 일정 없이 향후 전국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유튜브 경제 채널에 출연해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행복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명동 성당에서 성탄 자정미사에 참석한 뒤 SNS를 통해 분열이 아닌 하나됨, 미움이 아닌 사랑, 절망이 아닌 희망이 넘쳐흐르기를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개된 유튜브 방송에선 20가지가 넘는 경제 관련 질문에 거침없는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대주주의 횡포나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제 금융범죄를 다룰 때도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늘 해왔고. 공매도는 일시적으로 규제하되 향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부담은 임대료에 전가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매매 대신 증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실력 있는 정부는 경제에 개입해도 되지만 실력 없는 정부는 끼어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경제 마이너스만 주니까
잘 모르면 끼어들지 말라 이거죠. 자신의 경제정책 키워드로는 행복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그 정책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윤 후보는 오늘 일정을 비운 채 선대위 운영 방향과 배우자 문제 사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 결정 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문 대통령은 당과 이렇다 할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친문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비판을 오롯이 안고 가는 것이라며 감싸는 반면 비문 쪽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을 보은성, 선거용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강성 의원들은 국민 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 마음이 편치 않다. 적절하지 않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청 간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을 두고도 한 최고위원은 왜 이렇게 됐느냐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친문계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결정에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한 친문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 때문에 서두른 것으로 안다며 혹시라도 잘못되면 대통령에겐 매우 부담이라고 했고 또 다른 친문 의원도 당청 간 논의가 없었던 건 당에 부담을 안 주려는 차원이라며 비판을 받더라도 대통령이 밀고 가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사면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리고 박 전 대통령의 강경 입장을 보여온 이 후보로의 지지층 결집이 나타날 거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 사면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수수한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사드 반대 집회 등 불법 시위 사범이 포함된 것을 두고 보은, 물타기, 야권 갈라치기 선거용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뒤 어디에 살지 관심이 많았는데 거처가 서울 모처에 마련됐다고 합니다. 동생 박지만 회장이 병원과 가까운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발표 이후 건강 회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쾌유와 명예 회복을 적은 피켓을 흔듭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발표 뒤 첫 주말인 오늘 도심 곳곳에선 축하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공매로 넘어간 가운데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서울 모처에 새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예전부터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터라 동생이 준비하고 있었다며 통원 치료를 계속해야 하니 병원과 멀지 않은 곳에 단독주택을 얻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쯤 퇴원할 예정인데 거처를 옮기며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야 모두 대선을 한 달에 앞둔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판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 의지도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이가 좋지 않아 그동안 미음 등만 마시다가 어제부터 진밥을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6,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05명으로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 발생으로는 최다인 81명이 나왔는데 더욱 문제는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북 익산시 유치원. 하루 새 변이 확진자가 17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곳과 연관된 부안과 정읍의 어린이집에서도 환자 8명이 더 나왔습니다. 세 곳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총 45명.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138명에 이릅니다. 가정,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더 각별한 방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미크론 전파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환자는 하루 최다인 81명이 늘었고 확인된 N차 감염만 전국에서 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 유치원 감염과 강원 식당, 경남 거제 등에선 지표 환자의 감염 경로가 미궁이고 오늘도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 변이 감염이 5건 더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자체가 굉장히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이 많고 검사 자체가 지금 아직은 완벽하게 걸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1,105명으로 또다시 최고를 기록했고 하루 사망자도 세 자릿수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을 완료한 성인들에선 오미크론 감염이 감기 증상과 유사해 역학조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마스크 착용과 접촉 최소화 등 방역 수칙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전국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77%, 입원 대기자는 162명으로 병상에 대한 병목 현상은 다소 해소되는 듯한데 의료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남의 거점 전담병원에선 올해만 13차례 채용 공고를 냈는데도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난해 2월 개원해 지금까지 4,000명 넘는 환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의사 8명, 간호사 70명 등 의료진 79명이 사직했습니다. 의료원은 채용이 진행되는 중에 또 2자릿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13차례입니다. 과를 늘려가지고서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좀 나갔던 인력을 충원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2년간 확진자 2만여 명을 치료한 서울의료원은 올해에만 간호사 183명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지난해 대비 2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며 의료진 번아웃은 심해지는데 인력 충원이나 보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원 자체가 코로나, 비코로나 때하고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지원 자체가 제가 알기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서울시 8개 시립병원의 간호사 정원 부족은 코로나 이전 66명에서 올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 인력 등 각 지자체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인건비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성탄절이지만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오후에 서울 마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거동이 불편했던 80대 노부부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뿌린 물줄기에 불길은 잡혔지만 잿빛 연기는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낮 1시 14분쯤 서울 마포구의 3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이 난 건데 1시간 10분 만에 겨우 진화됐습니다. 연기 뿜어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나갔어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순식간에. 건물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부부는 끝내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 한쪽이 무릎 아래로 없는 상태고 할머니는 그 거동이 좀 약간 불편한 상태라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불은 이미 2층 전체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건물 내부가 목재로 돼 있는 탓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모레쯤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어제 새벽 인천에서는 속옷 차림의 20대 남성이 집 밖에서 추위에 떨다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는 숨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적장애를 지닌 이 남성은 아버지가 숨진 것도 모른 채 배가 고파 집을 나섰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입니다. 현관문 잠근 장치가 뜯겨나갔습니다. 어제 새벽 이 주택 계단에서 지적장애 20대 남성 A씨가 속옷 차림으로 발견됐습니다. 구조 당시 A씨의 체온은 정상 체온보다 2.4도 낮은 34.1도로
심한 저체온증을 보였습니다.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더니 집안에서는 숨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난 A씨의 아버지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배가 고파 혼자 집을 나섰다가 현관문이 잠겨 다시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인지는 없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저는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어주지 못한 걸로. 숨진 아버지는 그동안 A씨와 단둘이 지냈고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하루 세끼 아들의 식사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닫아놓고 또 올라가서 밥 주고 내려오고 아들은 끔찍히 생각했어. 하지만 A씨는 아버지가 숨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체온증 치료를 마친 A씨는 다른 가족을 만나 보호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에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이 나온 컴퓨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자진해서 제출한 증거물이지만 피의자가 압수와 분석에 참여하지 않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건데 검찰이 이에 맞서면서 향후 진통도 예상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의혹 1심 재판부의 일부 증거 배제 결정에 검찰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가 썼던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국 전 장관 자택 PC 등을 증거 목록에서 뺀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의자이자 소유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압수와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오해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휴게실 PC는 수년간 방치돼 있었고 정 전 교수는 당시 자신 소유라는 사실도 부인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전혀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던 걸 내 관계자가 제출한 것은 이 사안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검찰의 이의 신청을 다시 심리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조국 수사팀 측은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 상급심에서라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이의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공수처가 취재기자의 지인까지 통신조회한 사례가 또 확인됐습니다. 본사 기자만 벌써 2명째입니다. 공수처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적법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권영석 기자의 보도 보신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 법률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본 취재 후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이성윤 검사장이 공수처장 관용차를 오르내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가져와 보도했던 기자는 공수처로부터 어머니와 여동생을 포함해 10번 통신조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도에 참여한 다른 기자의 지인도 공수처 통신조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통기업을 다니는 35살 A씨는 기자인 친구로부터 한번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는데 지난 8월 23일 공수처가 내가 누군지 확인한 것으로 나와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A씨와 한 달에 한두 번씩 통화했던 해당 기자는 공수처로부터 모두 4차례 통신조회를 당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가입자 내용만 봤다던 공수처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본사 기자 2명 외에도 수사 중인 사건과 무관한 전직 기자 이동재 씨와 이 씨 지인까지 통신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취재기자의 사적인 통화 상대까지 통신조회한 데 대해 적법 절차였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공수처의 통신조회, 민간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커지는 사찰 논란에 공수처가 입장을 냈지만 파장은 여전합니다. 네, 공수처의 통신조회 파장을 정혁진 변호사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법전에 가져오셨네요. 이 케이스와 관련해가지고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열심히 들여다봤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그 본사 기자뿐 아니라 기자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의자와 통화를 할 일이 없는 이들까지 통신 조회를 당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전기통신사업법이란 그 법에 따를 때 공수처는 통신회사에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업무상 적법한 절차였다면서 통신조회를 요청한 근거가 공무상 비밀 누설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공무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게 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공범 관계에 있을 때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텐데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기자들이 다 그런 공범 관계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공수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네. 이게 혐의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직권남용죄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죄가 되는데 만약에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직권남용죄보다 오히려 그 전기통신사업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83조 1항에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누구든지에는 공수처도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83조 3항에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을 위해서 그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자료를 요청할 때는 공수처가 통신사에다가 자료 제공 요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왜 신청을 하느냐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수사 목적이 그 타당한지 아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공수처라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그 94조에 의해서 뭐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였다는 말 외에는 침묵하던 공수처가 결국 해명을 내놨어요. 저는 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그렇게 합리성이 없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범죄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그 제 정보를 수사기관에게 그 제공할 그 용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다른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가져가는 거 그것이 문제이지 이 규정 자체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공수처 초대 그 처장이 김진욱 처장이잖아요.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셨던 분이에요.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그 용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 핵심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어 자회사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기존 투자자들은 안고 없는 찐빵으로 만들어 주식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밀어내고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떠오른 전기차.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은 이런 기대감으로 올해 초 주가가 105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23만 원이었던 주가가 4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만 떼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상장한다는 점이 악재로 여겨지면서 주가는 60만 원 선까지 흘러내렸습니다. SK케미칼도 백신 사업을 떼내 SK바이오사이언스로 상장시킨 뒤 주가가 고점 대비 67%나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BTS 없는 하이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행병처럼 번져서 소액주주들 재산 피해가 산더미처럼 늘어나는데
쪼개기 상장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올해에만 이렇게 핵심 사업을 떼낸 기업 분할은 47건. 거래소도 금융당국과 함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분할 같은 경우는 상법이나 자국자국 규정한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 개정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포스코는 철강 사업을 분할할 계획이지만 상장은 하지 않겠다고 주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자동차의 핵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엔진이죠.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엔진 담당 부서를 대폭 줄이는 등 엔진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기술력과 자존심이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변하고 있는 건데 박상현 기자가 내연기관의 종식과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983년 만들어진 현대차의 엔진 개발실. 30여 년 동안 알파, 베타, 람다 등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며 지금의 현대차를 있게 했습니다. 1500 엔진으로 성능이 더욱 좋아진 스텔라. 현대차가 그동안 내연기관의 핵심 조직이었던 엔진 개발센터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엔진을 담당하는 파워트레인 조직명을 전동화 개발로 바꾸고 엔진 개발센터도 다른 조직으로 흡수시켰습니다. 대신 전기차 동력의 핵심인 배터리 연구를 위한 배터리 개발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춰 연구 개발의 중심을 내연기관에서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이동시킨 겁니다. 연구 개발 능력을 통해서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기차를 만드는 숙제는 현대차가 연구 개발 능력을 얼마큼 지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종식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모터쇼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와 국내 최대인 서울 모터쇼, 올해부터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This year, we have a new concept and a new venue. The IAA will be an exhibition, a mobility platform, and a dialogue forum all at the same time.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 경쟁도 치열합니다. BMW는 10년 동안 1000만 대의 전기차를 공급하기로 했고, 벤츠도 전 모델의 전기차 버전을 예고했습니다. We at Mercedes-Benz are aiming to take the leading position in the electric age. For this reason, Mercedes-Benz is getting ready to go all electric by the end of the decade globally. 내연기관에선 변방으로 불리던 중국과 베트남 등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At the forefront of the electric revolution in which we are in now. We are extremely pleased to join that group. 2025년 내연기관 종식을 선언한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동참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전환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성탄절 항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승무원들이 격리되면서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결항 사태가 잇따른 겁니다.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국제공항. 비행기 운항이 취소됐다는 안내가 연이어 전광판에 올라옵니다. 해외여행이나 가족 방문을 계획했던 이들은 실망만 안고 발길을 돌립니다. Imagine, with all our bags, leaving the house, thinking we're going to travel, and then you get here and it's canceled.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전 세계 3,800여 편의 항공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승무원과 조종사들이 감염되거나 격리되면서 운항에도 차질을 빚은 겁니다. United and Delta have been vocal in admitting that many of these cancellations are because of COVID, even though they have vaccinated employees. 오미크론은 성탄절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뒤로 관광객들이 북적이던 베들레헴은 올해는 한산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긴 영국도 런던 시내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강력한 봉쇄 조치 속에 더욱 조용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30년 전 오늘은 소비에트 연방 옛 소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날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옛 소련권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며 연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유럽에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신은석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소련 해체 이후 옛 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에 반발해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 Прежде всего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и об этом я уже говорил, что круш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было крупнейше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катастрофой века. 최근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옛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보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А вы требуете от меня каких-то гарантий. Вы должны нам дать гарантии. Вы. И немедленно, сейчас. А не забалтывать это десятилетиями. 러시아 외무장관은 나토의 우크라이나를 편입하려는 시도는 유럽에서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 시험 발사도 또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The only aggression we're seeing at the border of Russia and Ukraine is the military buildup by the Russians and the bellicose rhetoric from the leader of Russia.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러 정상은 다음 달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국민의힘 닫고 열린우리당식 재창당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 내 친노 또 개혁 세력과 김부겸 총리 등 한나라당 탈당파가 모여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바뀌었었죠. 근데 최근에 대선 뒤에 야당에서 신당 창당설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창당을 하라는 지지자의 메시지를 읽어주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창당은 제가 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는 창당을 노리는 세력이 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난 데는 당내 일각의 이 신당 창당론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입니다. 윤 후보가 울산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당이 중심이 되달라고 약속했는데 이 신당을 만든다면 이 대표는 대표직도 또 공천권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당 창당론이 실체가 있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대전제는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이고요. 네. 두 번째 조건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분열한다는 가정하에 시나리오인데요. 이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위원장과 주승용 전 국회 부의장 등 민주당을 탈당한 호남 인사들 그리고 여기에 대선 뒤에 민주당을 탈당할 인사들까지 모아서 재창당을 한다는 겁니다. 제3지대라고 불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국민의힘을 재창당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주로 창당 전문가니까.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당에 입당한 지가 넉 달밖에 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애정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최근에는 윤 후보 본인이 스스로 국민의힘 입당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창당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당을 흔들려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일축했고 또 김한길 위원장 측도 섣부른 소리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실 대선 뒤에 지방선거까지 석 달밖에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다고 그래서 금방 그 정계 개편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서로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네, 혹여 윤석열 후보가 내년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100석 대 180석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이 윤 후보의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은 물론이고 총리나 장관 등 원하는 인사의 국회 임명 동의도 받기가 힘들 겁니다. 신당 창당을 통한 정계 개편설이 힘을 얻는 이유인데요. 한 당내 관계자는 입당도 하지 않고 선대위의 직책을 맡은 이유가 처음부터 내년 지방선거와 당선 이후의 역할을 노렸던 것일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국민의힘 닫고 열린우리당식 재창당의 느낌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로 하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당이든 정계 개편이든 이 대선 승리라는 대전제가 충족된 뒤의 일이죠. 유권자들에게는 창당설이 김칫국부터 마시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혼란과 난맥상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당이 선거에서 이긴들 정계 개편을 할 능력은 되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2번 죽이고 1번 살렸다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한명숙 전 총리의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복권 되는데 노력을 했으니까 한 번은 살렸다라는 말은 뭐 이해가 가요. 근데 2번을 죽였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 되기까지 1년 반 동안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에는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해 4월에 사기죄로 복역 중인 재소자의 주장과 또 돈을 준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토대로 검찰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죠. 이 수표를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미 한 씨의 비망록까지 다 판단을 해서 유죄를 확정했던 건데 여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재조사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네, 박범계 장관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종결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을 했었죠. 네, 박 장관이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박 장관은 이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 기록을 직접 자세히 보고 심사숙고했다면서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박 장관의 이런 노력에도 14명의 참석자 가운데서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한 게 없다면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만 재확인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에서는 이 박 장관이 한 전 총리를 2번 죽였고 더 큰 치욕만 남겼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복권으로 여권의 지난한 한명숙 구하기는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이 7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은 다시금 화제가 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6월에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책도 냈는데 이 검찰이 추징금으로 환수한 인세는 260만 원에 그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2번 죽이고 1번 살렸다의 느낌표는 투아웃에 던진 변화구로 하겠습니다. 네. 이 거액의 뇌물소수로 복역한 한 전 총리의 사건은 진영의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재심을 통한 복권이 정도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한 전 총리의 복권이 여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부패 전력만 상기시키는 결과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오늘 전국의 교회와 성당에선 성탄 예배와 미사가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여 예수 탄생을 축하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자고 당부했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줄을 지어 교회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비대면으로만 진행됐던 성탄 예배와는 달리 올해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경우 정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하자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성탄을 즐기면서 또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예배드리고 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해 텅 비었던 명동성당도 올해는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지난해 200명보다는 많지만 약 2,000명만 참석해 1m 간격을 두고 교황을 제외한 참석자 모두가 마스크를 낀 채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E lì c'è Dio nella piccolezza. Ecco il messaggio. Dio non cavalca la grandezza,
ma si cala nella piccolezza. 지난 2010년부터 연등에 불을 밝혀 예수 탄생을 축하한 조계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행사 없이 연등 행사만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두운 시대, 시민들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생각하며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호남과 제주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밤까지 강한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20cm가 넘는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강력한 한파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종일 영하권 추위에 힘드셨죠? 내일은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무려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에도 영하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관령 영하 22도, 청주 영하 13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에도 강릉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영남 해안과 제주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가오는 월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성탄 전야에 독일군 참호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자 대치하던 연합군도 따라 부르더니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겨누던 총도 거두었습니다. 가장 참혹한 전쟁터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가 찾아온 이 장면은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전쟁터만큼이나 스산한 2021년 성탄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혼란하게 만들었죠. 100여 년 전 평화를 바라고 위로를 주던 캐롤이 잔혹한 전쟁을 멈췄던 것처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오늘의 성탄절이 코로나 전쟁을 이겨내는 기적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